네, 매주 토요일마다 찾아옵니다. 게스트가 묻고 진행자가 답하는 역시나 박정호. 오늘도 저 아나운서 오승훈이 질문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예, 안녕하세요. 이게 태어나서 이란에 대해서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해본 거는 처음인 것 같아요. 아유, 저도 이렇게 방송국에서 좋은 기회를 주셔서 음, 아는 범주 안에서 네, 말씀드리려고 노력을 하는데 네, 한 저도 출장 그리고 개인적인 여행은 딱 한 번 해가지고 10번 정도 가보면서 네. 거기에는 현지 주재원분들 그리고 거기 외교관 관련한 업무 보시는 분들 예, 그리고 이란 현지 대학 교수들 음, 이분들에게 주워들은 거 어, 사실 기억나고 정리해서 말씀드리는 게 제일 많죠. 그래도 10번이나 다녀오셨어요. 이게 한 번 이란을. 프로젝트를 하게 되면요. 음, 통상적으로 아무리 못해도 3번을 가야 됩니다. 그렇군요. 왜냐하면 킥오프 미팅, 음, 중간 점검 회의, 음, 마지막 파이널 미팅. 그러니까 한 프로젝트 2번, 3번 하니까 어, 한 10번 가까이 되는 거죠. 어떤 프로젝트들을 하시는 거예요? 가장 많이 했던 어, 것은 건설과 관련된 프로젝트였어요. 음, 이란이 이제 신도시 개발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예, 인구는 조금씩 늘어가는데 예, 본인들이 경제 제재를 받은 지도 오래됐고 그러다 보니까 도시 여러 인프라가 노후화됐잖아요. 음,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이 도시를 새로 지어서 어, 특히 테헤란 인근에 대부분 모여 살아요. 이란도. 네, 그러다 보니 도시를 어떻게 다시 기획할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이 많은데 음, 이게 우리나라의 장점이 될 줄 몰랐는데 전 세계에서 가장 단기간에 도시를 만들 수 있는 나라 하면 한국을 꼽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것들 정부와 정부 관계 속에서 음. 니네 이런 거 처음에 어떻게 기획했니? 분당, 일산 같은 신도시 만들고 나서 부작용은 뭐니? 예. 이런 거는 거버너들, 정부 입장에서 좀 들어야 되잖아요. 음. 그런 거 하러 제일 많이 갔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가 진짜 신도시 개발이라든지 재개발, 재건축 이런 것들은 끝내주죠. 잘하는 것 같긴 합니다. 이렇게 10번이 넘는 10번, 네. 10번의 이란 방문을 통해서 풍부한 경험을 쌓으신 후에 네. 여기에서 이렇게 풀어주시니까 정말 재밌는데 오늘은 이란 3부예요. 예. 예. 어떤 내용들을 다룰까요? 일단은 지난 시간에 제가 일부 다처제에 대해서 예. 얘기를 여쭤봤고 예. 답을 해주셨는데 예. 이제는 거의 유명무실한 제도다. 예, 맞습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예. 예, 오늘도 좀 혼인제도 같은 것들을 살펴볼까요? 예, 예. 뭐 제가 특별한 의도가 있는 건 음, 아니고요. 우리에게 가장 와닿지 않는 어떤 키워드들, 이란을 설명하는 네. 그런 걸 찾다 보니까, 이란이라는 나라는 아직도 구태연하게 일부 다처제가 있고요. 음, 그거는 지난 시간에 이제 거의 다 유명무실해졌다고 설명드렸고요. 네. 그리고 그런 제도가 있었던 이유도 일부 설명을 드렸고, 네. 그리고 이번에는 더 구태의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단어인데,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근친혼. 아, 예, 근친혼을 좀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근친혼. 중동 국가들은 근친혼이 좀 많은 것 같더라고요. 사실입니다. 네. 근데 근친혼이라는 단어 자체가 우리 네. 민법의 법률 용어입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예, 뭐 이상한 용어 아니에요. 역시 변호사님하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니까 이런 해석을 해주시네요. 예. 그냥 쓰셔도 됩니다. 그렇군요. 예. 예. 저는 이게 좀 뭔가 잘못된 용어인가 싶어서 걱정은 됐는데, 예. 네, 근친혼 많습니다. 예. 예. 왜 많아요? 그러니까 일부 다처제는 지난 시간에 일종의 사회복지적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근친혼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네, 일단 먼저 근친혼이 많아진 이유들을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가 있는데요. 네. 그 중에 하나는 모든 사람들이 그런 기질은 다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도 이제 많이 글로벌화돼서 요즘은 점점 줄어들긴 합니다만 네. 예전에 저 어렸을 때 친척 형님 한 분이 네. 외국인 여성하고 결혼을 하시겠다고 음. 귀국할 때 데리고 오신 분이 있어요. 어, 그랬더니 온 집안이 난리가 났죠. 그때만 해도 그랬어요. 그렇죠. 뭔지 아시죠? 그런 분위기가 있었죠. 막 엉엉 울면서 음. 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막 그러고 했는데 네. 그런데 중동 국가들은 그럴 수 있는 맥락이 더 커요. 음. 그걸 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어. 일단 이란은 제가 첫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다민족 국가라는 말씀을 좀 드렸었죠. 네. 어떤 정도로 다민족이냐 하면요. 일단 인도 유럽계 이번에 한번 제가 쭉 정리를 해봤어요. 네. 인도 유럽계 쪽의 민족은 페르시아인 그리고 쿠르드인, 음. 루드인, 그다음에 바흐티아르인, 발루치인 이런 인족이 이란의 구성 요소로 있고요. 예. 코카서스 계열은 아르메니아인, 조지아인이 또 이란에 어. 들어가 있고 네. 루크크계는 아제리인하고 네. 투르크메닌, 그다음에 카슈가이인, 그다음에 셈계가 아랍인, 유대인 아. 이런 모든 인종이 이란의 구성 요소로 다 들어가 있어요.
지금 말씀해주신 개를 제외하고 이제 개는 어쨌든 더 큰 분류니까 그렇죠. 그 아래에 이제 무슨 인 민족을 12개를 말씀해 주셨어요. 맞아요. 아, 이렇게 다양한 민족이 섞여서 사는 나라군요. 이란이.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우리 예전 모습을 생각하면 이란은 우리보다 좀 보수적인 국가 문화가 있으니까요. 예. 다른 인종하고 결혼을 한다고 찾아왔을 때 부모님들이 선뜻 받아들이기가 어렵죠. 아, 그러다 보니까 우리 동네 주변에서 우리 아이들이 노출될 수 있는 같은 인종은 사촌 오빠거나 사촌 동생이거나 아니면 오촌이나 육촌이거나 이럴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한 거예요. 근데 다른 인종이랑 결혼을 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그런 분위기. 네. 이런 것들은 왜일까요? 그게 어떤 문화적 특성일까요? 아니면 그냥 역사적으로 다른 민족과는 좀 어울리지 말아야 된다 이런 분위기가 있었던 걸까요? 일단 예. 그 기본적으로 다른 민족과 결혼했었을 때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먼저 경험해서 그걸로 인해서 자식들 또는 자손들에게 권고하는 게 제일 많은 것 같더라고요. 네. 제가 이건 직접 여쭤봤어요. 왜 네. 그렇게까지 뭐 이란인들도 다 알아요. 근친혼을 잘못했을 때는 자녀들에게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걸 다 압니다. 그렇죠. 그걸 모르는 우리가 게 아니에요. 과학적으로도 유전병 발생률도 높다고 하고. 맞습니다. 예. 그걸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위험을 감수할 만큼 다른 계열 사람들하고 섞이지 않으려는 이유가 뭡니까 했더니 네. 이 인종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불거지는 문제도 있지만 네. 그 뒤에 더 중요한 게 종교적인 이유였어요. 아, 일단 다른 인종이면 종교가 다를 가능성이 많은데 네. 이란인들은 대부분 이란이라는 국가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전부 이슬람교도 아닙니까? 네. 라고 여쭤봤더니 이게 또 이제 제 착각이었죠. 이슬람에 있는 종파만 200여 개가 돼요. 종파를 또 따지는군요. 그렇죠. 우리 예를 들어서 조금 뭐랄까요? 까다롭게 종교 중요시 여기는 집에서는 예. 뭐 기독교냐 또는 크리스찬이냐 음. 또 뭐 이런 것들 따질 수 있잖아요. 네. 뭐 그 카톨릭이냐 뭐 이렇게 네, 해서 그렇죠. 뭐 이런 것들을 보는 것처럼 이란도 종파가 뭐 순위 시아만 있는 게 아니라 수피즘부터 해서 뭐 다양한 뭐 알라위파, 드루즈파, 뭐 암살단파 뭐 이런 것까지 다양하게 한 200여 개 종파가 있는데 이 200여 개 종파들 속에서 다른 종파의 종교로 간다는 건 지난 시간부터 계속 말씀드리지만 아직까지 종교가 지배하는 사회에서 예. 다른 종교를 믿는다는 건 다른 윤리관, 가치관 이런 걸 간다라는 얘기니까 부모 입장에서는 선뜻 설득이 안 되는 거고요. 아, 그러면 같은 민족이라면 거의 같은 종파를 믿는다. 이렇게 볼 수는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런데 그 민족 안에서도 또 종교가 분파가 생길 수도 있으니 음. 점점 더 이게 가까이 늘 같이 있는 가족에 준하는 범주에서 후보군을 찾게 되는 게 있고요. 그리고 지금은 이란의 대외 활동, 여성의 대외 활동이 상당히 자유롭습니다. 이것도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는데요. 예. 전 세계에서요. 예. 전 세계에서 그 자국 여성에서 공대 진학 비율이 가장 높은 그러니까 공대 다니는 여성이 가장 높은 나라가 이란이에요. 아, 재밌긴 한데 왜 공대예요 하필이면? 제가 공대 출신이라 그 기준을 왜 공대로 이란은 놓을겠죠? 워낙 네. 경제 제재를 많이 받고 네. 또 외침도 많이 받고 국가 안보에 대한 불안전성이 높다 보니까 예. 국가 안보를 위해서 그리고 자국에서 산업 생태계를 고수하기 위해서 무조건 공대에 대해서 진학하도록 국가 전반이 유도하고 있어요. 뭐 이거는 오늘 뭐 사실 중간에 질문을 주셨으니까 예. 뭐 미리 말씀을 드리면 다음 회차에나 해드릴까 했었던 건데 전 세계에서 단일 국가로 공대생이 제일 많이 배출되는 5개 국가 중에 이란이 들어가고요. 이거는 인구수 대비로 하면 엄청나요. 이란은 1억 인구도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란이 이렇게 절대적인 공대 숫자도 많고 특히 놀라운 건 여성의 공대 진학 비율이 절대적으로 높은 1등 국가인데 이렇게 이란이 여성이 대외 활동이 지금은 원만해진 상황이긴 합니다만 중간중간 그래도 뭐 우리 뭐 시류가 바뀌면 대외 활동을 좀 억제한다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분위기가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 또 대외 활동을 못 하는데 아니면 제한받고 있는데 어떻게 외간 남자를 만날 수 있겠어요?
이해하셨죠? 만날 기회조차 없다. 그러니까요. 네. 사회가 뒤숭숭해서 야 지금은 밖에 나가지 마라. 그리고 종교 경찰들이 아니 이런 옷차림으로 이렇게 돌아다니면 안 돼요 하면서 자기 자신을 좀 홍보한다라고 해야 될지 알릴 수 있는 기회를 제한하는데 어떻게 연인을 찾을 수가 있죠? 아는 가족이나 지인 범주를 넘어서요. 바로 그런 맥락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근친혼이 최근까지 많이 유지가 되는 것이지 그냥 근친혼 많이 유지됐다고 해서 이 문화권이 우리보다 열등하다 이렇게 보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어요. 그거는 뭐 당연한 말씀인 것 같고요. 네. 예. 하나 더 있는데 예. 근친혼이 성행한 이유 음. 조로아스터교 때문이에요. 조로아스터교요? 예. 조로아스터교는 이란의 어떻게 들어보긴 보면 했는데 고대 어떤- 종교죠. 네. 이란의 원류가 되는 네. 이 조로아스터교는 물론 지금의 이란인들 대부분은 당연히 이슬람 교도인들이 절대적으로 많지만 조로아스터교가 이란의 시, 문학, 음악, 가치관에 아직도 곳곳에 녹아져 있는데요. 이 조로아스터교의 가장 큰 뭐랄까요? 그 프레임이 뭐냐면 세상을 둘로 나눠서 봐요. 선과 악. 모든 걸. 그래서 자연 현상도 선한 자연 현상이 있고 악한 자연 현상이 있고 네. 그리고 인간도 선한 부류가 있고 악한 부류가 있고 행동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이 나와 나 아닌 집단을 구분하는 그 가치관이 선과 악으로 구분을 하는군요. 예 그러다 보니 이게 뭔가 다르면 아. 악일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러니 어찌 보면 우리 가족의 반계에 해당되는 사람들에 대한 선호도가 훨씬 더 이 문화적인 큰 근저의 흐름 속에서도 높을 수밖에 없는 게 이 바로 이란의 어떤 굉장히 독특한 특성이에요. 그렇군요. 예. 일단은 다른 종파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다른 민족은 좀 선호하지 않는 경향. 예, 그리고 여성의 대외 활동이 제한되다 보니까 가까운 사람들과 만날 기회는 예. 많고 네, 다른 사람들, 다른 민족 사람들 만날 기회는 또 적어지고 그렇죠. 또 마지막으로 조로아스터교가 선악으로 모든 걸 분류하는 그런 네. 이념이 있었는데 예. 그 이념에 따라서 나와 비슷한 나와 가까운 사람들은 선으로 보고 그 네. 외에는 좀 잘 모르고 예, 두려우니까 예. 악으로 바라보고 이런 예, 관점들이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맞습니다. 그렇다. 그래서 우리 예전에 한 80년대나 9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네. 그런 뭐 어떤 코미디 영화도 나왔던 걸로 기억하는데 뭐 경상도 남자가 전라도 여성하고 결혼하려고 하니까 그 당시 문화에서는 아니 어떻게 그 동네 여성을 아니면 그 동네 남성을 데려오냐 네. 이런 뭐 코미디 영화도 있었던 걸로 기억이 해요. 예, 맞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뭐 지역 감정 같은 뭐 유치한 것들이야 금방 탈피할 수가 있지만 이란 같은 경우는 이런 중첩된 요소들 이런 게 너무 많다 보니까 우리보다 좀 이렇게 뭐랄까요 이런 걸 거듭나는데 시간이 좀 더 걸리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 일부 다처제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제도는 있지만 이제는 거의 유명무실해 져 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근데 제가 찾아보니까 우리나라의 경우에요. 올해 초에 네. 정부가 조사를 했더라고요. 예, 친족 간의 혼인 금지의 범위가 지금 민법상으로 예, 8촌 이내 혈족은 혼인이 금지돼 있어요. 우리나라가요. 우리나라 근친혼 금지 조항인데, 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범위를 축소해서, 예, 그러니까 근친혼을 조금 더 허용해 주자라는 쪽으로 가고자 하는 방향이 설정이 돼 있었나 봐요. 네. 그래서 설문조사를 했더니 75%가 네. 8촌 내 혼인 금지의 현행 민법에 찬성한다. 오, 더 개방되면 안 된다라는 쪽의 결과가 나왔다고 야, 하더라고요. 높네요 비율이. 네. 그래서 우리나라도 어쩌면 아까 말씀드린 일부 다처제는 이란에서는 유명무실해져 가고 있는데 예. 근친혼만큼은 우리나라에서도 열리는 분위기는 아닌 것 같거든요. 예. 네. 그러면 이란에서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 혹시?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신 여성의 사회 참여가 더 굉장히 높은 국가이기도 하고 네, 그러면은 여성의 대외 활동은 활발하니까 네, 다른 사람들을 만날 기회는 조금 더 넓어졌을 맞습니다. 거 아니에요. 그럼 예전보다는 근친혼이 조금 더 이제 이루어지지 않아도 된다. 뭐 이걸 제한하지 않아도 된다. 아니면은 좀 근친혼이 없어져야 된다라거나 이런 쪽으로 좀 생각이 변화하는 방향이 있을 것 같긴 한데. 이거는 제가 이란 통계까지 찾아보진 않았는데요. 제가 만났던 이란인들의 분위기를 보면 네. 근친혼은 근친혼 아닌 것보다 조금 더 사회적으로 부정시 여기는 분위기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친혼을 또 우리는 그 설문조사를 했다는 건 그동안 부정적으로 인식했기 때문에 바뀌었는지 보고 싶은 것도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근데 지금 이란이 이렇게 개방도가 생각보다 높아지고 있고 또 예전에도 높았지만 이란인 스스로도 근친혼을 그냥 뭐 그렇게 된 거야?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지. 세상에 이렇게 바라보는 시야는 아예 아니에요. 그래서 그게 좀 차이가 크고요. 네. 그런 맥락도 뭐에 작용이 크냐 하면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랑 달리 일상생활 곳곳에 종교가 묻어나는 곳이다 보니 종교적으로도 본인들이 그 공통 분모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인종적으로도 공통 분모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건 자신이 또 나름대로 선택할 수 있는 우호한 환경이다라고 인정해 주는 거죠. 예, 예. 그러다 보니 근친혼이 된 거구나. 아, 알았어. 이런 정도 수준인 것 같아요. 근친혼 자체에 대해서 어떤 특별한 부정적이라든지 긍정적인 그런 생각 자체가 별로 없는 그렇습니다. 그런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저는 오히려 이란 모습 보고 예전에 출장 갔었을 때 유럽은 어떤지가 궁금했어요. 유럽도 옛날에 합스부르크 왕가부터 해서 근친혼이 성행했던 시절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유럽의 국가들을 살펴봤더니 사촌지간의 근친혼도 허용하는 국가들이 적지 않더라고요. 단 유럽의 상황들을 좀 살펴봤더니 네. 사촌지간의 근친혼을 허용하는 국가들 중에서 네. 스웨덴 같은 국가는 사촌지간이 결혼하려고 할 때는 사전에 검사를 받아야 된대요. 유전학적으로 자녀에게 문제가 없을 가능성이 높다. 예. 이런 확증을 받아야지만 그 뭐라고 할까요? 결혼에 대해서 정부에서도 이거는 뭐 해도 허가를 괜찮다. 해주는 방식으로. 이런 형태로 사촌혼에 대해서 아직까지 뭐 용인하고 있는 국가들이 많은 건 사실입니다. 네. 스웨덴 같은 유럽 국가를 말씀해 주셨지만 이란 외에 다른 중동 국가들은 어때요? 왜냐하면은 대부분 다 이슬람 문화권이기 예. 때문에. 맞습니다. 이란뿐만 아니라 다른 중동 국가들도 근친혼이 많아요. 네, 굉장히 많습니다. 네. 특히 독특한 건 왕실 간의 근친혼이 더더욱 많아요. 그렇죠. 예. 이 부분은 아마 기사를 통해서도 많은 분들이 들으셨을 맞아요. 거예요. 예. 요 부분은 조금 참 아직까지 구태의연한 부분이 왕가 쪽에 훨씬 더 많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네. 본인들의 혈통을 유지한다라는 미명 아래 근친혼을 하는 게 가장 큰 이유였고 다른 이유를 제가 찾을 수가 없었어요. 왕가들이 왜 이렇게 근친혼에 대한 선호도가 높지를 많이 국내외 문헌을 찾아봤지만 네. 그 가장 큰 이유로 왕실의 혈통을 유지하자라는 거거든요. 네. 그것은 어찌 보면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일반인과 다릅니다라는 걸 어떻게 보면 암묵적으로 제시하고 싶은 것 같아요. 하지만 과학이 이거를 다 설명해 주죠. 근친혼은 항상 자녀에게 위험한 부정적인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 그래서 이 왕가들도 이 근친혼을 과연 언제까지 고수할 수 있을지도 좀 고민이 되는데요. 네. 일반인들 사이에서는 왕가보다 근친혼이 훨씬 다른 중동 국가도 덜합니다. 물론 여타 국가들에 비해선 많긴 하지만 네. 어쨌든 일반화돼 있긴 하다. 일반화돼 예. 있어요. 근데 왕실 쪽으로 가면 더 근친혼이 많다. 성행한다.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친혼이 중동 지역에 제일 많기 때문에 제일 구태연한 게 아니라 그들의 상황이 이게 탈피되는데 시간이 상당히 소요되는 그런 문화적인 맥락이 있기 때문인 거다. 네. 본인들도 다 근친혼 위험한 거 알고 있다. 네. 예. 근데 앞으로의 변화 같은 것들을 아까 여쭤봤지만 이들이 근친혼에 대해서 어떤 부정적인 인식이라든지 이게 긍정적이다 부정적이다를 따지고 있질 않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성행할 가능성이 있겠네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그렇군요. 그러면 이쪽에서도 계속 유전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보도되고 사람들 사이에 그런 문제가 다시 인식되고 하는 계기는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아마 그러면 제 생각인데 유럽 같은 제도를 도입할 가능성 높아 보여요. 근친혼은 하시겠다고 하니 허가. 검사를 해보시죠. 이렇게 하면서. 알겠습니다. 이란이 이렇게 여러 민족, 여러 종파, 그 종교 안에도 종파가 굉장히 많다고 하셨고 예. 이런 게 혼재한 상황에서 어쩌면 지금은 단일 국가를 잘 유지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 보여요. 네. 뭐 그러면서도 민족 간의 갈등 이야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대외적으로 비춰지지는 않는 것 같고 네. 조금 그런 게 신기할 정도이긴 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것도 저도 진짜 신기했어요. 네. 다른 그 중동의 국가들 같은 경우는 UAE 같은 경우는 주요 부족들이 UAE를
돌아가면서 통치하거든요. 음. 대통령이 어느 부족에서 하면 그다음에 총리는 어디서 하고 이런 음. 것들이 부족이 돌아가면서 그걸 아, 통치하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중앙 집권화 국가도 못 일어났구나 이렇게 생각되는 데도 있고 예. 그리고 다른 중동 국가들 중에서는 전 근대 국가로 절대 왕정 국가들이 태반이고 그러니까 왕족이 있고 음. 귀족이 있고 음. 일반인이 있고 뭐 이렇게 구분이 다 되거든요. 예. 그런데 이란 같은 경우는 정말 말 그대로 공화국이고 선거로 100% 자신들의 지도자를 뽑고 네. 물론 그 선거로 뽑은 사람 위에는 종교 지도자라는 상징적인 존재는 있긴 합니다만 네. 그래도 뭐 실질적으로 본인들이 의사 투영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다 갖춰져 있고요. 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아까 말씀드렸던 일부에서 말씀드렸던 대외 활동이라든가 남녀에 대한 어떤 차등 이런 거 줄어드는 거 일부 다처제 완화되는 거 이런 것들을 보면 통상적인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국가로 많이 발돋움 했는데 예. 아니 이렇게 많은 민족과 이렇게 많은 종교 종파가 있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건가 음. 하고 물어봤더니 이란인 내부에서도 그런 평가를 하고 이란을 연구하는 학자들도 똑같은 평가를 하는 게 예. 이란은 아주 독특하게 이란을 구성하고 있었던 그 수많은 주요 민족들이 예. 이란을 한 번씩 통치해봤던 달리 말하면 이란의 주인이었던 적이 다 한 번씩 있어요. 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란이라고 부르는 이 곳이 정확히 이란 고원을 중심으로 한 그 동네거든요. 예. 이 동네에 한 번쯤 왕조를 설립해서 이란 고원을 지배했던 적을 한번 쭉 살펴보면요. 음. 그 이란 고원이라는 게 지금 테헤란 지역 네, 쪽을 맞습니다. 말씀하시는 예, 거죠? 예, 맞습니다. 이쪽 지역을 지배했던 곳을 쭉 보면 발루치인이 처음 지배했던 거는 사파르 왕조라고 해서 850년 경때 예. 주로 발루치인들이 한번 지배를 해봤고요. 그렇지, 네. 그 다음에 투르크인들이 가즈나 왕조를 한 1000년경쯤에 설립해서 또 한번 통치를 해봤고 네. 그 뒤에 투르크인들은 셀주크 왕조까지 투르크인들이 지배를 했었고요. 예. 그 다음에 투르크메닌들이 아프샤르 왕조를 1736년 정도에 설립해서 또 한번 지배를 하고 그 다음에 루르인들이 잔드 왕조를 한번 만들어서 또 이란의 주인이 돼봤고 그러니 이 땅에 애착을 갖고 우리도 이 땅의 주인이었어라는 의식을 주요 민족들이 참 공교롭게 한 번씩 다 한 것이고요. 예. 이거를 이란 내부에서는 이런 평가로 주로 설명을 하더라고요. 네. 원래 이란이라는 나라는요, 이란 고원을 중심으로 살고 있었던 여러 민족이나 또는 여러 종교를 기반으로 한 집단이 각자의 대표를 내세웁니다. 그리고 각자의 대표를 내세운 상황에서 네. 그들 간의 경쟁을 통해서 어느 대표가 그 권한을 잡으면 그 왕조가 시작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예. 모든 민족들에게 나름대로의 균등하다고 해야 될지 기회들이 있었다. 그러니까 불평불만만 있어서 우리는 탄압받았다가 아니라 야 이번에는 우리 민족에서 내세운 리더십이 통치하는 시점이 됐구나.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길 쭉 장악하게 된 거구나. 이런 인식들과 추억들이 있다 보니까 또 기회가 있겠지. 아, 또 기회가 있겠지. 네. 아, 저는 이야기를 쭉 듣다 보니까 어쨌든 한 번쯤 우리 민족이 지배했던 시기가 있었고 앞으로도 그럴 시기가 있다면 빨리 우리 민족이 정권을 장악해보자 해가지고 서로 이렇게 권력 다툼을 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예. 아, 우리에게도 기회가 있겠지 이렇게 희망을 본다는 그럼요. 말씀이세요. 예. 그렇군요. 재밌네요. 이게 민족 간의 갈등이라는 게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예. 어쨌든 서로 네 다음 차례는 나야. 뭐 나일 수 있어 이렇게 희망을 가져가면서 서로 양보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정권을 잡으면 뭐 축하해주고 뭐 이런 분위기도 있나 봐요. 네, 맞습니다. 실제 그리고 최근까지도 그런 문화가 이어질 수밖에 없는 맥락이 네. 두 가지에서 확인을 했는데요. 이란 그 테헤란 공항에 딱 내리면 그 공항에는 두 명의 초상화가 항상 걸려 있어요. 하나는 1대 종교 지도자인 호메인이고 네. 두 번째는 2대 종교 지도자 사진. 이 두 사람의 사진이 딱 있는데 네. 2대 종교 지도자는 이란의 가장 대표적인 민족인 페르시아인이 아니에요. 아, 호메이니는 페르시아인이고. 예. 네. 이분은 아마 투르크 쪽인가 그러세요. 네. 그러다 보니까 벌써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상징적인 존재가 페르시아인이 벌써 아닌 거죠. 그리고 2차 세계대전 직전부터 2차 세계대전 이후까지 이란의 마지막 왕조였던 팔레비 왕조. 네. 이 팔레비 왕조의 창건자인 레자샤의 어머니는
코카소스인이었고요. 예. 그러니까 레자 샤는 페르시아 사람이 맞아요. 근데 자기 아내 그 어머니가 코카소스인이었으니 코카소스인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왕조는 뭐 어떻게 보면 뭐라고 해야 되나요? 외가 쪽이 우리 쪽이지 이렇게 인식할 수가 있는 연결고리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레자 샤의 부인들이 이게 의도한 건지 의도하지 않은 건지 모르겠는데 다 다른 민족의 아내를 얻었어요. 네. 첫 번째 부인은 아랍인이었고 두 번째 부인은 바흐티야리인이었고 세 번째 부인은 아제리인이었어요. 음. 이란의 두 번째 종교 지도자가 제가 지금 생각났어요. 예. 아제리인이었어요. 아제리. 예. 그래서 이렇게 각각 다들 다른 인종들이 어떻게 보면 유리천장이 있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이상까지 올라가는데도 다 경로 설정이 있는 거죠. 이제 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 질문 드릴 건요. 페르시아인이 네. 이란의 그 여러 민족 중에서 어느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비율적으로 보면. 비율 정도로 보면 50%가 넘죠. 그래요? 예, 그래서 그렇군요. 이란에서 페르시아인들이 가장 큰 차이를 가지고 있고요. 이것도 말씀 주셨으니까 좀 그 설명을 한 번 더 자세히 해드리면 네. 저희가 이란의 전신이 페르시아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란인들은 대부분 페르시아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약간의 혼재된 용어가 있어요. 이란은 국가명이고요. 네. 페르시아는 민족명인 거예요. 예. 그런데 과거 페르시아라는 이쪽 지역에 제일 많이 살고 있는 민족명을 가지고 이제 그 국가명을 삼은 거였죠. 우리가 뭐 그리스 뭐 이후에 이렇게 볼 때는 페르시아라는 국가가 있었던 것으로 저는 배웠던 것 같은데. 실제 있었죠. 예. 1930년대까지 페르시아라고 이 동네는 그렇게 지칭이 됐었는데 예. 이것도 야사입니다. 이거는 야사라고 말씀드리면 네. 팔레비 왕조에게 그 당시 이란에 근무하고 있었던 독일 외교관들이 예. 팔레비 왕조에게 권고를 했어요. 뭐라고 권고를 했냐면 그 너희 국명을 바꿔라. 오. 페르시아라고 하지 말고 네. 너희는 원래 페르시아보다 더 상위 카테고리가 아리아인이라고 하지 않냐. 아리아인을 바탕으로 한 이란이라는 국명으로 바꾸고 페르시아만을 위한 국가가 아니라 다른 민족까지 아우르는 국가명을 바꿔라라고 독일 외교관들이 권고했다라는 야사가 있어요. 역시 야사는 재밌어요. 그죠? 근데 왜 근데 이게- 독일 외교관인지 감오시죠? 히틀러가 지난 시간에 말씀해 그러니까요. 주셨잖아요. 히틀러가 아리아인이었다고. 예. 예. 그래서 바로 독일의 우방 국가가 중동에서 또 필요했던 것도 있고 그리고 그런 우방 국가에게 이름조차도 이란으로 바꾸도록 권고해 가면서 뭐 나름대로 설득했다라는 게 있는데 그게 하나 이제 제가 기억에 남는 거고요. 네네네. 페르시아와 이란이 다른 개념이라는 야사로 거. 말씀해 주신 겁니다. 네. 그다음에 제가 직접 경험한 정사를 말씀드리면 예. 택시를 타고 시내를 들어가거나 네. 아니면 이란 사람들하고 얘기를 나누면 뭔가 당신은 이란 사람인데 왜 그렇게 얘기하세요?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저는 페르시아인입니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란과 페르시아를 스스로 분리시키는 분리하는 거죠. 거죠. 네. 그래서 이게 그냥 페르시아가 이란의 전신이니까 다 페르시아 사람 이렇게 분류하면 이거는 좀 오해의 소지가 많다. 우리가 단일 민족 국가라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렇게 뭐 자랑스럽게 이야기하곤 하던 나라니까 예. 한국인 하면은 이제 한민족 국가라는 네. 인식이 있는데 이쪽 나라는 이란이라는 국가명은 그냥 우리 민족을 가리키는 국가가 아니고 그냥 국가명이지. 예. 나는 어떤 민족의 사람이야 이렇게 그렇죠. 인식을 하고 있다는 말이죠. 네. 민족이 굉장히 중요한 그렇죠. 역할을 하는 거네요. 근데 예. 어쨌든 말씀하신 것 중에 여러 민족이 섞여 있는 이런 상황에서도 다른 민족에 대한 적대감이라든지 아니면은 좀 다른 민족을 우리와 구분시켜 가지고 나누려고 하는 뭐 그런 생각들은 별로 안 하고 어쩌면 뭐 엄마가 다른 민족 사람이고 네. 네, 내 외조부는 또 무슨 민족 사람이고 해서 다른 민족을 오히려 친근하게 느끼는 그런 문화가 있는 것 같아요. 친근하기도 하지만 계속 말씀드리지만 또 그래도 같이 음. 있는 게 낫지 않겠어 해서 근친혼도 뭐 하고 예. 그런 것들이 다 공존하고 혼재되어 있죠. 있는 거군요. 혼재되어 그러니까. 있죠. 예. 예. 분리를 하기도 하고 어떨 예. 때는 또 친근하게 느끼기도 하고. 네. 알겠습니다. 우리가 이란을 볼 때는 어쨌든 뭐 미국의 제재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또 이란을 제대로 보고 있는가 네. 하는 생각도 들어서 네.
이 시간이 굉장히 소중한 시간인 것 같기도 해요. 고맙습니다. 이란에 대해서 자세히 네. 알아보는. 그렇다면 이제 이란에게는 우리나라, 음. 한국이란 어떤 나라일까? 이 부분도 좀 궁금하거든요. 네, 이란이 가장 그 본보기로 삼고 있는 나라 음. 한국. 요게 제일 한마디로 설명하는 아, 내용입니다. 본보기로 삼고 있다고요? 예. 이란은요, 중동이 만약에 아라비아 반도가 네. 모든 외부의 경제 제재나 이런 거로부터 자유로워지고 네. 그냥 이제 너희들도 국제 무대에 편히 나와서 교역하고 물건 팔고 그다음에 비즈니스 해봐라라고 하면 네. 저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압도적으로 치고 나갈 나라가 이란이라고 생각해요. 그것은 제가 지금 짐작해 보건데 다른 나라들보다 혁명도 빨리 이뤄냈고 그렇죠. 공화국으로 먼저 나가간 그런 경험도 있고 네. 그렇기 때문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맞나요? 또 다른 이유가 제일 있겠죠? 중요한 거 집어주셨어요. 네. 우리가 정치적인 어떤 그 시스템을 네. 그걸 의식과 같이 함께 그 안착시키는 데는 가장 오랜 시간이 걸려요. 기술은요, 1년, 2년 만에 배울 수 있는 기술들 많아요. 네. 그 다음에 제도는요, 법률 바꾸는 거 몇 개월이면 다 바꿉니다. 근데 그걸 체화해서 내가 그 법률을 따라갈 수 있는 의식 구조, 그 다음에 내가 그 기술을 실제 국제적인 윤리 규정에 맞게끔 사용할 수 있는 어떤 숙성된 시민의식, 이런 것들은 100년이 걸려도 안 되는 나라 많거든요. 이거는 문화가 바뀌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문화는 그렇게 쉽게 바뀌진 않죠. 예. 그런데 지난 한 3-4차례 이상의 우리 이란 얘기를 하면서 많은 분들이 느끼셨을 텐데 이란을 덧씌우고 있었던 이상한 키워드들을 빼고 자세히 들여봤더니 네. 야, 굉장히 현대화된 국가라는 걸 많이 이해를 하셨을 거예요. 네. 그래서 제일 무서운 시민들의 역량이라고 해야 될까요? 의식 구조가 너무 높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는 이란이 이렇게 치고 나가기 되게 쉬운 구조를 만들어준 게 사실은 미국이에요. 무슨 소리냐? 경제 제재를 해버렸기 때문에 이란의 자체적인 어떤 뭐랄까요? 경제적인 내성이라고 해야 되나? 성숙도가 예. 너무나도 높아졌어요. 이거 좀 설명을 오히려 해드릴까요? 역으로. 예. 네.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경제 발달할 때 그동안 추진해왔던 전략 전술을 가만히 보면 우리 기업들이 아직 자체 기술 부족하고 뭔가 제품 브랜드 열악하니까 외국 제품들 국내에 못 들어오게 막고, 그래서 내수 시장을 바탕으로 기술 육성하고 제품 팔면서 조금씩 돈 벌었다가 그걸 바탕으로 국산화하기 시작하면서 외국에 수출하고, 그렇죠. 이래서 돈 벌었잖아요. 네. 그런데 이란은, 그런데 우린 이거 하는 과정에서 WTO에 제소당해서 뭐 무슨 규제도 받고 소송도 해보고 네. 그거 반덤핑 규제다 뭐 하면서 별의별 일들 많잖아요. 네. 근데 이란은 그 허들을 미국이 만들어주는 거예요. 오히려 제재를 함으로써 네. 독자 개발해라. 예, 정례적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어. 그러다 보니까 두 가지 트릭이 생겼어요. 예. 이란에서는. 첫 번째 트릭은 대표적으로 이란에서 택시 잡을 때 많이 쓰는 앱이 있거든요. 예. 스냅이라는 앱이에요. 근데 우리가 전 세계 택시 잡을 때 주로 쓰는 앱이 뭡니까? 우버. 우버잖아요. 네. 그럼 이란에 우버는 왜 안 들어왔지? 안 들어온 게 아니라 못 들어온 거죠. 네. 그러니까 이란 내부의 그 엄청난 공학도들이 뭐냐면 외국에서 성공한 비즈니스 모델들을, 야, 미국에는 우버라는 게 있대, 한국에는 당근마켓이라는 게 있대, 또 한국에는 카카오라는 게 있대. 예. 이거를 그냥 내부에서 내부 경쟁으로만 자국에서 자국 기업이 서비스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지난 시간에도 제가 언뜻 말씀드렸는데 이란이 전통적으로 수학 강국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굉장히 뛰어난 기술자들, 맞아요. 공학자들이 많을 테니까 예. 금방 그렇게 자체 개발을 할 수 있는 역량이 된다는 거죠. 그럼요. 그리고 외국에서 이미 검증된 비즈니스 모델을 국내에서는 못하도록 막아줬으니까 이건 무주공산이거든요. 그러니 A라는 학교 나온 공학도가 이 사업을 웰메이드 할지, B라는 학교 나온 또 다른 공학도가 이걸 웰메이드 할지는 모르겠지만 결국 이란 정부 입장에선 네. 국내 기업이고 국내 엔지니어가 한 성과고, 네. 그러니 누가 하든 어떠리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실제 이란에서는 청년 창업가들이 아주 즐비하고요. 네. 그 청년 창업가들이 창업을 하는 데 있어서 주저함이 다른 나라보다 덜한 이유가,
이미 검증된 비즈니스 모델을 편하게 안착시킬 수 있는 요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런 걸 하나 많이 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예, 첫 번째가 어쨌든 이거고요. 예. 그다음 두 번째입니다. 이것도 경제 제재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예. 갑자기 이란이 경제 제재가 간간히 풀렸다가 다시 경제 제재가 다시 가동되고 다시 간간히 풀렸다가 또 가동되고 하잖아요. 네. 근데 이란이라는 1억 안 되는 인구에다가 또 저렇게 석유를 기반으로 구매력도 높은 국가가 갑자기 경제 제재가 싹 풀리니까 그동안 노후화된 가전제품도 바꿔야 되고 주택단지도 바꿔야 되고 상하수도 인프라나 이런 것들 기반 산업들 다시 해야 되니 네. 많은 나라들이 그거 수주받으려고 이란에 또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란도 바보가 아니잖아요. 야, 너희들 우리나라에 이렇게 장사로 왔어? 그러면 그냥 장사만 해서 물건만 팔고 가면 니네 물건 안 사. 그래서 우리나라 안에 공장 지어. 그래서 여기에서 생산해서 여기다 팔아. 그러면 너희 물건 사줄게. 이런 수수는 중국도 하고 다른 나라도 다 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란도 똑같이 그걸 합니다. 예. 그러면 그렇게 이란에서 공장 짓고 이란의 그 어마어마한 인구를 바탕으로 물건을 계속 잘 팔고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다시 시류가 바뀌어서 미국 대통령이 다른 사람이 돌아오면 이제 이란과 다시 장사하면 안 돼. 이 소리가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 그 공장들 다 어떻게 되죠? 그냥 놓고 유명무실해지는 오는 거예요. 거죠. 예. 그냥 놓고 오는 거죠. 갑자기 이란에게 이제 이런 교역을 못 하게 되니까 그 공장 그대로 놓고 외국계 다국적 기업들이 다 빠져나옵니다. 네. 그럼 이란 정부 입장에선 속으로 사실 쾌재를 부르는 것도 많죠. 땡큐 이렇게 되는 건가요? 맞아요. 어. 야, 이 경제 제재 5년이 걸릴지 10년이 걸릴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미국 대통령 뭐 임기 기간으로 따지면 이게 야, 뭐 4년이 걸릴지 8년이 걸릴지 모르겠다. 그런데 니네 이 공장 어떻게 하니? 우리가 그러면 몇 푼이라도 니네 건지는 게 좋지 않겠어? 싸게 가져갈게. 이런 것들. 그리고 싸게 가져가는 대신 경제 제재가 풀렸을 때 니네가 원하면 우리가 다시 뭐 줄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명확한 대답도 안 해줘요. 이런 식으로 정말 우리나라 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외국계 기업들이 이란에 설비 투자해 놓은 것들이 그냥 이란 국내 기업 거로 바뀌어버린 사례가 너무나도 많아요. 아, 그렇군요. 대표적으로 이란이 중동에서 지금은 유일하다고 말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다른 중동 국가들도 전기 자동차 산업이나 이런 건 뛰어들어서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데 이란은 자체 자동차 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발음으로 이렇게 발음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시바라는 자동차 브랜드가 있고 모델이 있어요. 예. 그걸 바탕으로 뭐 우즈베키스탄이라든가 중앙아시아 지역에 그 자동차를 판매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자동차를 생산하는 그 제반 기술이 누구한테 나온 거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냐면 예. 현대자동차예요. 왜냐하면 현대자동차가 이란에 공장이 있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 자동차 공장에서 참여했던 엔지니어들이 자동차를 만드는 이해도가 높아지는 것이고 네. 그럼 자연스럽게 그런 걸 기반으로 해서 이란 내부에서도 자동차 회사를 만들기가 수월했던 거죠. 아, 그럼 우리 현대차가 설비 투자를 했다가 나올 수밖에 없었나 보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또 더 마음 아팠던 건 네. 사실 이란의 백색 가전 회사들의 브랜드 로고를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우리나라 LG전자와 삼성전자가 네. 이란의 경제 제재가 풀리고 나서 바로 다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란에서는 그것 때문에 신혼부부가 어떻게 보면 신혼 그 혼수해야 되잖아요. 예, 그렇죠. 혼수할 많이 때 필요하죠. 사위가 네. 한국의 가전 제품을 사왔다라고 하면 이건 최고의 사위로 평가받아요. 예. 그리고 한국의 현대차 정도 사가지고 왔다 하면 이 사위 능력 있네 이런 정도 수준으로 이해를 해주거든요. 그런데 자동차보다는 그래도 백색 가전. 왜냐하면 이건 생필품이니까. 그렇죠. 그런데 LG 삼성이 결국 트럼프 때 다시 경제 제재가 다시 가동되기 시작하면서 네. 거기에 있는 공장들 다 놔두고 나왔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때 이란이 그럼 이렇게 하자. 우리 자체 백색 가전 기업들을 육성해 보자. 그 공장들을 가지고 네. 해서 만든 회사가 두 개인데 하나 회사의 이름이 삼성의 성자를 뺀 삼이에요. 그리고 폰트와 회사 로고 색깔이 우리 삼성과 똑같아요. 그 허락은 받았다고 합니까? 제가 그것까지는 안 물어봤습니다. 마음 아파서. 그다음에 그다음에 LG전자 들어갔다 말씀드렸잖아요. 예. LG전자는 뭘 뺐을 것 같으세요?
삼성은 뒤에 성을 뺐으니까 LG는 L을 빼고 G만. 정답입니다. L을 빼고 G 플러스라는 회사가 아. 거기서 활동을 하고 있어요. 제가 맞출 정도면 이거는 이란이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 저는 어떤 생각도 들었냐면 예. 그 폰트 모양과 로고 색깔을 보고 원래 우리 회사 로고 같은 게 이런 금속 재질의 이 접착제 같은 걸로 이렇게 붙여져 있잖아요. 거기에서 3자만 떼고 L자만 뗀 거 아닌가. 그 정도로 비슷하다. 성자만 떼고 L자만 뗀 거. 진짜 그 정도예요. 로고 보시면 아마 기겁을 하실 거예요. 그렇군요. 그래서 야 이게 이렇게까지 우리나라가 이란을 기반으로 성과를 냈었는데 하는 아쉬움이 많습니다. 근데 어쨌든 시민들의 의식 구조나 인식이 좀 높다. 다른 중동 네. 국가들에 비해서. 그리고 미국의 경제 제재가 독자 기술을 개발하고 설비 투자된 것들을 자국이 활용할 여지를 좀 남겨줬다. 네. 이런 면에서 어쩌면 우리나라가 개발된 그런 역사와 비슷하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렇죠. 근데 왜 이란이 우리나라를 본보기로 삼을까라는 답은 아직은 안 되는 것 같아요. 예. 이란이 한국을 본보기로 삼는 이유는 한국도 냉전 시대 때 다양한 이데올로기 싸움에 한쪽 축에 있었었고 그리고 뭐 IMF 외환위기뿐만 아니라 이란보다 더 가난한 나라였는데 네. 저렇게 세계적인 제조 강국이 된 모습 중동의 모든 국가들은 제조 강국이 되고 싶어 하거든요. 그런 걸 보면서 한국을 본받고 싶어하는 목소리가 너무 많고요. 아, 그리고 우리 테헤란로 그렇게 가난해서 돈 좀 벌어보겠다고 왔던 민족이 네. 지금은 이란에 이렇게 떵떵거리면서 기술 전수해 줄 테니까 우리 물건 좀 사실래요? 이런 수준으로 탈바꿈 된 걸 보면서 이란의 원로 그 관료들은 참 격세지감을 많이 느끼시더라고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우리가 더 잘해야겠다 하는 생각도 또 드네요. 그죠? 말씀 예, 듣다 예. 보니까. 예, 시간이 다 돼서요. 오늘 또 저는 여기서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란 3부 마쳤고요. 이란 4부도 준비돼 있겠죠? 예, 이제는 완전히 이제 어떻게 보면 문화적인 걸 좀 이해했으니까 경제만 이제 좀 다루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오승훈이었고요. 다음 주 토요일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오승훈 아나운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